김지윤의 픽.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한 다큐멘터리 영화 100년 전쟁에 대한 판결 관련 기사였는데요. 100년 전쟁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해 논란이 되었던 영화죠. 아시다시피 이 판결은 한 표 차이 7대 6으로 100년 전쟁에 대한 제재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수 의견에 섰던 대법관 중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재형 대법관인데요. 다수 의견에 선 대법관 중에 유일하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국가가 아닌 시대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죠. 혹자는 변심한 것이냐고도 하고, 또 혹자는 원래 진보 성향이었다고도 하고, 또 혹자는 원래 보수 성향이지만 법리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기에 소신 있게 판결할 뿐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케네디 대법관이 떠올랐습니다. 보수 정권인 레이건 정부에서 임명이 돼 지난해까지 대법관을 지낸 명백히 보수 성향을 가진 대법관. 그럼에도 2015년 성소수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던졌던 진보적인 판결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썼던 판결문은 이보다 더 인권적이고 아름다울 수 없다고도 했죠. 보수나 진보의 원칙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법리의 원칙에 입각해 판결하는 것이 법관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지난 4월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셨죠. 김관영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거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선거법이 어제 상정이 됐고 자동 부의가 됐고요. 네. 12월 3일부터는 또 검찰개혁법안이 부의가 됩니다. 네네. 아마도 이제 부의가 된 다음에 상정하는 절차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의장님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패스트트랙 소위 3법이 상정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국회의장께서 정기국회 내에는 아마 상정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12월 3일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원만하게 상정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이 아마 직권 상정할 것이다라고 보셨고요. 지금 개정안 내용 어떻게 되는가요?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걸 같은가요? 의원 정수 300명이 유지되고 있고요. 네네. 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 줄어 있고요. 네.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을 확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안이죠. 근데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예, 이제 28석의 의원이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이요. 보니까 지역구에 계신 의원들이 조금 반발을 하고 찬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석 줄이는 정도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의석을 좀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추에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과거에 3당이 합의를 할 때는 맨 처음에 330석을 처음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민주당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300석으로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10% 정도는 좀 늘려야지 여러 법안 통과하는데 좀 쉽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럼 바른미래당도 330석, 한 10% 늘리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저희도 과거에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회 개혁 내지는 또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쓰는 예산 전체를
지금 300명이 쓰는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330석 정도로 네. 늘리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주장을 했었는데요. 어쨌든지 의석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해서도 뭐 어쨌든지 국민 감정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선거법을 이번에 오랜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요소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중간 지점에서 접점을 지금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가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예, 지금 예.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전에 유승민 의원이 하던 변혁 대표 같이 이제 맡아서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유승민 의원은 뭐 필리버스터까지 써가면서 선거법을 저지하겠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지금 뭐 바른미래당 측에서도 이탈표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하는 그런 여러 의원님들은 이미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선거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위 변혁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반대를 한다고 보고, 이제 나머지 세력들이 소위 개혁 연대를 해서 네.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네. 변혁 의원에게 이제 전원의 징계 절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인데, 그럼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협상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박탈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도 뭐 당직 박탈이 되고 나면 뭐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만한데요. 네. 사실은 저희 당의 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변혁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점에 대해서 네. 상당한 좀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당내 화합에 오히려 또 역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히 고려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이제 어쨌든 상정은 됐는데, 상정이 이제 되겠지만 중요한 건 사실은 의결이잖아요. 이게 예. 상정이 돼갖고서는 이제 의결이 되려면은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뭐 표 단속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일단 한국당 측은 우리가 포기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뭐 이 선거법을 통과를 시키려는 입장에서는. 예. 네, 지금 여야 다 합해갖고 295명입니다. 그러면 출석할 예. 경우 따지면 148명 찬석 필요한데 어떻게 계산 잘 해보셨나요? 계산 지금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죠.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니까요. 네네. 한국당은 아마 뭐 전체가 아마 회의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게 되면 나머지 의원들이 출석 과반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네. 그 중에서 일부 이탈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과반수에 찬성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을 하고 전원 반대표를 찍고 남은 이탈표를 합해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에 미달되는 작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뭐 이것은 가장 마지막 순간의 얘기고요.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좀 협상을 해서 여야 간의 20대 국회에 막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빅기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협상의 장으로 다시 한번 나올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만약에 협상을 거부하고 한다면은 저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표결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미리 그러니까요. 이 새 법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또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돼서 오늘부터 4+1 회담을 또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을 하면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서는 철통적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뭐 금수만도 못하다. 황 대표가 목숨을 걸었다 그랬는데,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랑 뭐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뭐 협상을 해본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뭐 지금 공식적인 창구는 오신환 원내대표신데요. 네. 제가 나경원 대표하고 과거에 원내대표를 같이 한 5개월 정도를 같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또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나 대표님께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최근에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협상의 의지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협상 의지는 있다. 그 와중에 이제 황 대표님께서 단식을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당 대표가 또 단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단식하고 계신데 협상하기가 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원내대표가 나서서 협상을 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으로 황 대표님께서 이제 단식을 거두시고 뭐 병원을 가신다든가 단식이 중단됐을 때 그나마 협상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공수처법을 양보하고 선거법을 막아라. 이 전략 어떻게 보세요? 뭐 그쪽에서는 아마 선거법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 세 법이 다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선거법을 먼저 표결하고 그리고 나서 공수처법을 이렇게 표결하도록 지난번 또 합의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소수 3당은 이 선거법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좀 나가기 위해서 큰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나 이제 변혁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 총사퇴 카드 뭐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그게 강경하게 총공세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하고 심지어 총사퇴 카드를 던진 경우에도 한 번도 총사퇴가 된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없군요. 그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요. 어쨌든지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협상을 끝까지 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저는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이니까 사실 합의 처리가 돼야지 다른 당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공수처법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공수처법은 지금 2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2개 법안을 단일 안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원내대표단에서도 하고 있고 또 거기는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선거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타결이 되어야지만이 공수처법도 타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타결을 끝까지 안 할 경우에는 공수처법도 나머지 4당이 처리를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쪽 4+1에서도 공수처 법안에 대한 단일화 작업을 또 별도로 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봐서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까를 계산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표 단속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바른미래당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당권파.
근데 김 의원님이나 손학규 대표 같은 분이 만약에 변혁이 탈당해서 나가버리면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한신당하고 손을 잡거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내부를 좀 추스리고 네. 자강을 하는 것이 먼저죠. 내부를 추스리고 자강을 한다. 예. 네. 왜냐하면 대한신당과의 관계를 자꾸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네. 대한신당에 계신 분들이 과거 국민의당에 계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도로 국민의당 모습이 드는 것인데 네. 그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좀 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자강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에게 신뢰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지. 네. 타단과 연대 통합하는 것을 우선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중도개혁정당을 지향하는데요. 네. 중도개혁 그 방향에 동의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다면 같이 손잡고 또 세력을 늘려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또 그런 것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자강이 먼저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손학규 대표가 변혁이 탈당한다면 그러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자꾸 안 좋은 시나리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 뭐 손 대표님도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뭐 대표직에 대한 그런 많은 도전을 또 받으셨는데 어쨌든 이제 아마 이제 손 대표님이 바로 나가서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어떤 비대위 좋은 분들을 모시고 본인이 이선으로 물러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근 도쿄돔에서 열린 야구 한일전에서도 우길기가 등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IOC에서도 제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도쿄올림픽 때 우길기 사용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부도 별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새 바쁘시죠? 네. 늘 하던 일 열심히 지금 하고 바쁘신 있습니다. 거죠. 네. 예. 어떤 활동 최근에는 주로 하고 계세요? 요즘에 특히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유니클로에서 공짜 내복을 나눠준다는. 맞아요. 예. 10만 장 공짜 제공.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갔을 때도 사이즈나 뭐 색깔을 고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걸 그렇게 나눠주는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요. 제가 네티즌한테 제보를 한 장 받았거든요. 그걸 SNS에 그 사진을 올렸던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 우익들이 뭐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많이 받으세요?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불매운동이라는 부분이 절대 뭐 강요가 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 선택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뭐 존중하는 건 당연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공짜로 나눠준다고 했을 때 유니클로가 어떤 기업입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어떤 조롱하는 광고를 만들지 않았나? 아니면 또 이 티셔츠에 우길기 문양을 새겨놓은 거를 판매하지 않았나.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최소한의 자존심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불매운동의 정당성 이런 부분을 요즘에 좀 많이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내년 7월 개최되는 올림픽 도쿄올림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있죠. 방사능 안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길기 반입 금지 조치. 이게 뭐 별 얘기가 없죠. 사실상 우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무산된 것이 아닌가. IOC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뭐 도쿄올림픽 조직에서도 뭐 우리는 당연히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제 정부기관에서도 이 체육회에서도 우길기 문제에 관련돼서 IOC에 직접적으로 항의 서한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뭐 IOC 측에서도
우리가 제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저희처럼 민간 차원에서도 IOC에게 계속적인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IOC 위원들에게 저희가 우길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리는 자료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세계적인 언론사에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속적인 어떤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IOC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IOC에서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 근거가 좀 있어야 되고 이게 정치적인 거는 우리가 뭐 참가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저희 측에서도 서한을 보냈을 때 네네. 공식적으로 답변이 최근에 왔었습니다. 네. 어떤 답변이 왔었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한 건 한 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할 거다. 하지만 뭐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림픽 헌장 50조 2항에는 네. 그곳에 반드시 정치적인 활동 그다음에 종교적인 활동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금지시킨다라는 네. 게 나와 있는데도 뭐 우길기에 관련된 응원에 관련돼서는 그 경우에 따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올림픽 당시에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관중석에 우길기를 가지고 온다든지 뭐 이래 갖고서는 뭐 그걸로 인해서 좀 소동이 있다거나 뭐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뭐 구호를 내지른다든지 예. 뭐 이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거를 뭐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반입을 금지하는 거는 곤란하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네.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한국 측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논의는 할 거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우길기 응원을 그 사전에 제지하겠다. 라는 답변은 지금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당연히 그거 갖고서는 응원할 것 같은데요. 자기네 나라에서 지금 더더군다나 이게 약간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된다 얘기가 나오면 보란 듯이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프리미어 12 그 세계 야구 대회에서도 우길기 응원을 꺼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선 최초였죠. 요 최근에 럭비 월드컵이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 럭비 월드컵이 열리는 개막식부터 해가지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길기에 관련된 응원 도구를 또 나눠주기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은 머리띠를 하고 우길기가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관중석뿐만이 아니라 중계 카메라도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이런 야구 대회나 럭비 월드컵 꼭 내년에 이 도쿄올림픽에서 벌어지는 어떤 전초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상징적인 부분이 이거였어요. 가디언지 있잖아요. 영국의 가디언지 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일간지고 상당히 존경받는 그야말로 유럽의 일간지인데 이게 원래는 스토리는 그렇게 돼요. 11월 1일에 알렉시스 더든이라고 커네티컷 대학교의 그 아시아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한 교수가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의 그런 이제 그 일제강점기 그 당시에 어떤 잔악행위 이런 것에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길기에 대해서 우길기가 폭압, 공포 이런 것을 상징한다. 뭐 이런 기고문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본 외무성에서 12일 날 바로 반론으로 또 기고문을 넣어요. 근데 이게 뭐 개인의 학자라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에서 넣었다는 게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센데? 막 이런 생각이 좀 얘네가 되게 뭐라 그럴까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기분이 좀 쎄했거든요. 뭐 이런 세계적인 일간지의 기고문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우길기에 관련된 홍보 페이지를 오픈했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뭐 일본어라든지 영어 이런 식으로 오픈을 했다가 요 최근에는 한국어, 스페인어, 다국어로 굉장히 기분 나쁘네. 갑자기 한국어로 했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상황에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세계적인 여론을 우리가 움직여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길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오히려 외무성 홈페이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굳이 찾아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다국어로 된 지금 우리의 잘못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홍보 중이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런 세계적인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청취자 질문에 되게 많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우길기가 아닌 전범기로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 또 질문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길기가 전범기다. 뭐 그게 같은 그거다? 뜻이죠. 같은 뜻이다. 그래서 우길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의 전범기다. 라고 표현하면 가장 외국인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긴 전범기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본이 쓰고 있는 우길기를 전범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말씀하신 그 독일 나치 하켄크로이츠 같은 경우는 진저리를 치잖아요.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인사법 하일 그 인사법만 해도 그건 잡혀가는 거의 뭐 이런 수준인데. 왜 일본의 그 우길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할까? 예, 그 두 나라의 역사를 대하는 전후 처리에 관련된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독일에서는 전후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우길기가 아닌 그들의 하켄크로이츠에 관련돼서는 국내법으로도 막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프랑스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냥 전후 처리를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몇 년 뒤에 다시 해상 자유대 깃발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유독 다른 나라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너희 한국만 이어가지고 트집 잡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독일의 역사 인식에 관련돼서 일본이 반드시 배워야 될 점도 바로 이 우길기 문제에서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보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 미국 친구들도 그렇고 유럽 친구들도 그렇고 그 의미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다. 태평양 전쟁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자기네들도 바빴으니까 그 당시에 저 유럽에서 막 싸우느라고 그 미국 같은 경우도 큰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싸웠으면서 그리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일왕제를 그대로 놔뒀던 게 전후 일본의 어떤 전후 처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피해자와 가해자, 일본 국민 중에도 사실은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끔하게 가를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부분에 사실 미국도 좀 책임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더 쉬운 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작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화의 첫 홍보 영상. 이 멤버 중에 티셔츠에 우길기 문양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참 아쉽게도 그분이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영화사 측에 저희가 또 항의를 해서 바로 바꾸는 성과를 얻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만연하게 세계인들이 우길기에 관련돼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또 한 역할을 하셨다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이 러시아 월드컵 뭐 IOC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FIFA에서 개최하는 월드컵에서 갑자기 개막하기 전에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 우길기 문양을 한 이 응원 사진이 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네티즌들과 함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FIFA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더니 몇 시간 만에 바뀌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며칠 뒤에는 공식 주제가라고 할 수 있죠. 칼라스라고 하는 그 주제가에 뮤직비디오에 또 우길기를 입은 여성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우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큰 좋은 사례는요. 역시 그 전에요. AFC라고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열렸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한국 그 한 이 프로 축구팀과 일본의 프로 축구팀이 경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곳에서 일본 관중이 우길기를 펼치고 응원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때 AFC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15,000달러의 징계를 줬습니다. 그 관중 벌금을 매긴 거죠. 구단에게. 구단에. 그래서 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고요. 왜냐하면 요 근래 끝났던 프리미어 12에서 그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IOC에서도 제재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식의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좀
예, 한국 측에서는 FIFA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오히려 더 치고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는 우리 교수님이 우길기 스토커 같은 약간 그런 있기만 해봐 막 이렇게 좀 찾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요번에도 그래갖고 방금 제가 이제 약간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일전 경기에서 우길기가 포착이 돼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항의를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주최 측에 저희가 메일과 그다음에 각종 SNS 계정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항의를 했었는데요. 뭐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계속적으로 알려줘야죠. 네. 안 그러면 그들은 그냥 허용되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항의하는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거 지켜보고 있다? 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항상 그 경각심을 갖고 있게. 자, 어쨌든 내년 도쿄올림픽 가장 왕성한 활동을 지금부터 하실 텐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본에서는 왜 한국만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대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었던 중국이라든지 이런 중국 네티즌이 함께 움직이면 세계적인 여론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기가 막힌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우리한테 피해도 주지만 어쨌든 이럴 때는 우리가 좀 협력해야 맞습니다. 된다. 그래서 함께 아시아권에서 아픔을 나눴던 그런 국가의 네티즌들과 함께 공조를 해서 우길기의 응원을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왕성한 활동 기대하고 있겠고요.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네,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많이 거론된 바로 RCEP입니다. 우리말로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 어렵고 깁니다. 네, 과연 이게 어떤 협정인지 또 한국 경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출장 가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국 갔다 왔습니다. 영국? 왜 가셨어요? 이렇게 발제가 있어가지고요. 컨퍼런스 세미나. 발제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일하러 다녀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놀러 다녔다 그러면 화낼라 그랬어요. 예. 네,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냥 쉽게 RCEP. 이게 좋은데 일단은 청취자들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죠. 영내가 뭔지, 포괄적은 뭔지, 경제 동반자는 뭔지 참 어렵습니다. 네네. 이게 내용 자체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죠. FTA. 네. FTA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 RCEP과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건 뭐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호주하고 이제 뉴질랜드. 그다음에 원래 인도도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협정문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국이 참여를 하는데 뭐 내년이 되면 또 모릅니다. 막상 이제 협정문이 완벽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서명을 할 때는 인도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RCEP이 참 재미있는 것이 처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이렇게 묶이는 그런 조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시사점이 큰 조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빠진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는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인도가 빠진 5개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것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요. TPP. 그렇죠. TPP의 이제 대항마였죠. 대항마로 이게 떠올랐었거든요. 2015년, 16년 그때쯤에. 근데 TPP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탈퇴를 취임한 지 3일 만에 백악관에 들어가고서는 탈퇴를 해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CPTPP라고 미국이 없는 일종의 이제 경제무역 협정, 그것도 이제 환태평양, 그렇죠. 경제무역 협정을 크게 맺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FTA잖아요. 그렇죠. 근데 FTA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겁니다. 강화됐다. 왜냐하면은 이
그 말씀하신 CPTPP, 이제 한국말로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왜 협정입니다.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들이 진짜. 예, 너무 어렵죠. 네. 그다음에 CPTPP나 이제 RCEP은 단순히 이제 그 무역, 특별히 이제 그 관세 문제 네. 이외에도 뭐 투자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다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RCEP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전에는 RCEP은 그냥 상품무역 정도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 RCEP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다만 이제 그 CPTPP보다 좀 적게 다루느냐 아니면 네네. 많이 다루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포괄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네요. 예, 그래서 FTA보다는 좀 더 진화한 것이고요. 좀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 장애가 좀 더 높다. 진입 장벽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던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 장벽은 높을 수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무역이나 아니면 이동의 자유라든가 그거는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아세안 10개국 우리는 FTA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중국하고는 FTA를 이제 뭐 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약간은 이제 올림무종이 된 상태이고 예. 호주, 뉴질랜드도 FTA가 있고 그렇죠. 인도하고는 세파가 예. 맺어진 상태고 결국에는 이게 일본하고 우리가 FTA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이 이제 또 네. 한중일 간에 네. FTA를 갖다 또 추진한다고 지금 어제 오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에 3개국 간에 예.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RCEP보다 좀 더 자유화를 하겠다. 왜냐하면 RCEP에 한중일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한중일이 묶인 RCEP보다 더 자유화되지 않은 3개국 간의 FTA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가 한중일 간의 FTA를 추진하는데 그 추진함에 있어서는 RCEP을 기준으로 RCEP보다 좀 더 자유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오, 그 얘기는 저는 지금 들었어요. 아, 어제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뉴스를 팔로우를 안 했군요. 그러면은 RCEP 왜 하게 된 건가? 원래 처음에는 아까 잠시 얘기했던 대로 TPP에 맞서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 RCEP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아세안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RCEP을 그 이후에 TPP의 대항마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TPP는 이제 미국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RCEP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나왔고요. 또 중국이 뭐 수출이나 수입에 있어서 가장 큰 국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거는 중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무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빠지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 빠진 TPP처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예. 7년. 그러니까는 원래 2012년에 이제 시작을 했다가 네, 올해니까 한 7년 걸린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예, 오래 걸립니다. TPP는 8년 걸렸었거든요. 2008년에 처음 시작을 했다가 16년에 서명을 했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8년이 걸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상품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투자라든가 아니면 노동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협상 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 기준 어디에 맞춰야 된다, 뭐 환경도 어느 수준 기준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유를 하면요. 네. 책을 쓴다고 하면은 챕터가 20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챕터, 두 챕터를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한 7년 정도 걸리는 것은 굉장히 빨리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인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인도 왜 빠졌나요? 중국 때문에 빠졌나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 때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인도가 그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 한 해에 뭐 1,000억 불 정도, 1,000억 달러 정도 그 이상의 이제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중국인가요? 그 중국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하고에 있어서도 맞아요. 이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들어갔다가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상황 봐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어느 국가도 인도를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도가 조금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인도를 문전박대할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죠. 일단 들어와 줘야 된다. 들어오면 더 좋은 거니까요. 하기는 인도가 굉장히 큰 마켓이잖아요. 여기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인구 자체는 뭐 세계 2위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네. 인도 자체도 세계 15대 무역 대국 안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인도가 또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국가나 지금 인도를 마다할 국가는 없기 때문에 인도가 1, 2년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인도 출장을 간 적이 있거든요. 예, 인도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별로 큰 생각 없이 갔어요. 뭐 공공 뭐 외교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인도 측 파트너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네랑 무역하면서 너무 적자 많이 본다고 이거 언제 해결할 거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아니지 미국도 아니고 이렇게 화를 내다니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너네 자꾸 중국 편에 들 거니? 또 화를 막 내더라고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민감하게 중국에 대해서 반응을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인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역 적자도 그렇고요. 여하튼 중국과 인도의 패권 경쟁이라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영토를 맞닿고 있고요. 2017년인가 분쟁 한번 났었죠. 2017년 6월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영토 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웃겼던 게요. 서로 이제 둘 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발포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그때 인도군하고요, 중국군하고요 돌 던지면서 싸웠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약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지 저도 몰랐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쟁 국가죠. 전쟁도 했었죠. 1960년대 그때쯤인가? 그때도 이제 무력 분쟁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뭐 그 경쟁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경쟁 국가라서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중국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안 들어간 건 아니고. 그렇죠. 현재 무역 적자를 워낙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무역 적자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들어갈 생각이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섣불리 인도가 들어갔다가 뭐 단순히 중국이 아니고요. 우리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그래서 공산품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된다면 인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인도 측에서 그럼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고 싶으면 뭐 하나 내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번 협정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인도가 나갔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협정문이 내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채택이 될 겁니다. 채택이 되면은 그때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채택 과정에서 인도가 원하는 게 들어온다면은 그러면 인도가 다시 복귀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게 뭔데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세이프가드 조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세이프가드 조치.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그 인도가 자신의 이제 그 권한 재량으로 이 수입을 갖다 금지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제도라든가요. 아니면 인도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인도가 분명히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반영해 준다면은 인도는 뭐 다시 복귀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들어오면은 조금 뭘까 맹탕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와줘야 되는 게 이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요. CPTPP가 보통 맹탕이 된다고 봤습니다. 근데 CPTPP조차도 지금 괜찮습니다. 2018년 12월 30일자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발효를 했고요. 그다음에 CPTPP가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세계 이제 경제 GDP의 약 13%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인도가 참여하지 않아도 RCEP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참여하기 때문에 이 메가 FTA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메가 FTA. 우리가 너무 소홀했네요. RCEP과 이 TPP, 그러니까 CPTPP죠. 이 두 개가 양대 축이 되는 거고요. 그 재밌는 상황은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 달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브렉시트가 만약 영국이 성공한다. 그럼 영국은 이제 통상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메가 FTA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입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도 저기에 있는 큰 FTA 중에 하나 들어갈까? RCEP이던 CPTPP건.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가 CPTPP에는 환태평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호주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환태평양 국가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요. 옛날 거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언론에는 호주가 물을 뿌렸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찬물을 뿌렸다. 찬물을 뿌렸다.
그게 얼마 전 얘기고요. 근데 여기도 호주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호주는 당연히 지금 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CPTPP하고 RCEP에 네.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는 있잖아요. 7개 국가 중에 하나고요. 네. 예, 호주 입장에서는 근데 굳이 뭐 영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메가 FTA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 둘 사이에 또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매력적인가? 그렇죠. 이런 경쟁이 있을 것이다. 예. 네,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득과 실이 공존합니다. 지금 RCEP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농산물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농산물이 좀 더 자유롭게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대신 공산품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인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의 이제 흑자가 늘었던 것처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흑자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RCEP에 대해서 중국을 많이 우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한국과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측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여지가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RCEP이 중국 주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RCEP에는 일본도 들어가 있고 그럼요. 예. 호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만 뭐라고 할 수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TPP에 미국이 탈퇴하게 된 것은 미국 자신이었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탈퇴했는데 뭐 어쩌라고? 예, 뭐 이런 그렇게 거죠, 되는 우리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오늘 찬찬히 아주 명확하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도 오늘보다 내일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네, 들으시는 곡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입니다. 저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